대기나 빙하나 대륙에 흡수된 열 다 합쳐도 10%가 안 되고요. 90% 이상의 열은 다 해양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1초에 원자폭탄 4~5개씩 터지는 수준입니다. 북극해나 이런 데는 2도, 3도 이렇게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죠. 앞으로도 더 빠르게 올라갈 거고요. 박종훈의 경제한방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그런데 지구의 미래, 이걸 지금 현재 좌우하는 것 중에 우리가 정말 바다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해양 관측을 중심으로 우리가 사는 이 지구를 연구하시는 이 서울대 남성현 교수님과 함께 계속해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까 하는데요. 근데 지금 바다를 봐도 지금 온난화가 엄청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육지에 살고 있다 보니까 바다를 잘 평소에 생각하면서 살기 어려운데요. 그냥 나가서 저 풍경이나 보고 뭐 이렇게 힐링하는 공간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지구 전체를 놓고 보면 바다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 게 바다라는 것이죠. 예, 그만큼 이 바닷물이 이제 물은 비열이 크잖아요. 그러니까 데우기가 어려운데 한번 데워지면 잘 식지도 않죠. 면적도 뭐 3분의 2나 되지만 이 수심도 이게 평균 수심이 육상 평균 해발고도보다 몇 배나 깊거든요. 그러니까 부피가 어마어마하고 거기에 이 열 용량이 큰 이런 바닷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열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이 돌아다니면서 대기를 데우고 식히고 하면서 지구의 기후를 조절하는데, 해양에 지구온난화로 증가된 열의 90% 이상이 다 바다에 흡수된 거예요. 다른데 뭐 대기나 빙하나 대륙에 흡수된 열 다 합쳐도 10%가 안 되고요. 90% 이상의 열은 다 해양에 흡수되고 있습니다. 지금. 해양의 수온이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아니면 대기 기온이 더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까? 온도는 조금만 열이 흡수돼도 육상이나 대기나 이런 것들은 온도가 빨리 올라갈 수 있죠. 근데 해양에서는 온도가 서서히 변하지만 이게 한번 변하면 다시 돌이키기도 어려운 이제 그런 변화인데, 엄청난 열이 흡수돼야만 그 온도를 올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거기에 열을 많이 가지고 있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열이 많이 거기에 흡수되고 있는데, 해양에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1년에 흡수되는 양이 한 20제타줄 정도 돼요. 제타가 이제 10의 21제곱이라서 뭐 하여튼 큰 숫자인데, 이게 어느 정도냐면 1초에 원자폭탄 4~5개씩 터지는 수준입니다. 1초에.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에너지네요. 한 시간에 14,400개씩 터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 에너지가 계속 해양에 공급이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와, 그러면 이제 바다 속하고 바다 위하고 대기하고 좀 나눠서 먼저 바다 속부터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렇게 바다가 뭐 좀 따뜻해지는 온난화가 진행될 경우에 원래 바다는 되게 차갑잖아요, 사실. 근데 여기서 조금 올라가는 게 도대체 바다 속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좀 궁금해지는데요. 예, 차가운 바다도 있고 따뜻한 바다도 있고 수온이 일정한 게 아닙니다. 분포가 표면 수온도 이제 저위도는 수온이 높고 고위도 수온이 낮고, 그런데 그게 바닷물이 한 자리에 정체돼 있는 게 아니니까 해류를 타고 막 순환을 하면서 한쪽에서 따뜻한 물이 저쪽으로 가서 이제 그쪽에 대기를 막 데워주기도 하고 증발이 막 활발히 일어나게도 만들고, 또 다른 곳에서는 또 차가운 물이 막 이동을 해서 대기를 식혀주고, 예, 뭐 그런 그러니까 지구의 물 순환도 조절을 하게 되고, 증발 강수 패턴 아까 달라지고, 이런 극단적인 기상 이변 막 나타나는 것들이 바닷물 수온 분포가 달라져서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엘니뇨라는 것들도 태평양의 열대 태평양의 수온 분포가 달라지니까 곳곳에서 이상 기후가 나타나고, 인도양에서 동서간의 수온 분포가 달라지니까 호주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와서 우리나라 면적만큼 막 다 산불이 나면서 엄청나게 타버리고 큰 피해를 주고, 또 동아시아에는 그 다음에 2020년에 이제 비가 많이 오고 하면서 중국에서 뭐 3천만 명씩 막 이재민 생기고 하는 것들이, 인도양의 막 수온 분포가 달라지고 이런 것들이 그렇게 그런 물순환을 바꾸고 기상이변을 일으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렇게 막 바다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막 파키스탄이 뭐 3분의 2가 물에 잠기고 하는 것도 이 수온 변화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미국 동부에서 허리케인이 점점 더 커지고 있고, 우리도 태풍이 살살 좀 더 늘어나는 것 같은데, 퍼펙트 스톰, 막 태풍 여러 개가 막 오고 이런 상황들이 더 자주, 더 큰 태풍 이렇게 올 수 있는 겁니까? 태풍 빈도 자체는 줄어든다는 어떤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요. 근데 강도는 확실히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들의 이견이 없습니다. 다 공통적으로. 그 왜 그러냐면 태풍의 에너지원이 이 따뜻한 열대 바다의 바닷물이 이제 증발해가지고 그 수증기가 응결할 때 나오는 잡열이기 때문에 열대 바다에서 무조건 태풍이 만들어집니다. 예, 근데 그 열대 바다의 수온도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원풀 해역이라 그러는데, 원풀 해역이 수온이 올라가면서 원풀 해역이 확장하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앞으로 좀 더 가까이에서 좀 더 강력한 위력적인 태풍이 만들어지는 환경으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뭐 슈퍼 태풍 이런 게 더 빈번해질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거고요. 예, 그러다 보면 또 중심 부근의 그 풍속도 더 세지고, 또 강수량도 더 많은 그런 태풍이 이제 접근하니까 과거하고 다른 패턴의
역시 이제 전례 없는 그런 태풍들이 이제 점점 더 찾아올 것이다. 실제로 그런 것들이 2020년에도 우리가 흰남노, 뭐 바비, 마이삭, 하이선 2020년에 그런 태풍들 보시면은 연달아서 3개의 아주 강력한 태풍들이 우리나라에 왔었는데 그런 적이 잘 없었단 말이죠. 또 작년에 그 흰남노 같은 태풍도 굉장히 이례적으로 막 중위도에서 만들어져서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오고 막 이상한 그런 기이한 전례 없는 것들이 자꾸 나타난다는 거죠. 신종. 예, 자연재해도 신종 자연재해들로 자꾸 바뀌는 거예요, 특성이. 기후가 바뀌면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연재해 대비도를 그동안 높여오고 있었는데 왜냐하면 자연재해를 더 이해하고 과학기술 발전하면서 더 경보도 내리고 대처 능력이 더 높아지니까 당연히 피해 규모가 줄어들어야 되는데 자연재해 피해 규모가 자꾸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기후가 바뀌면서 자연재해 특성 자체가 바뀌니까 바뀌는 특성에 우리가 적응하지 못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 겁니다. 빠르게 적응력을 높이지 않으면 앞으로 피해 규모가 굉장히 커진다는 것이죠. 이 빙하가 녹는 문제는 진짜 많이 거론이 됐었던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이게 남극 빙하랑 또 북극 빙하랑 성격이 다르잖아요. 예. 남극은 대륙 위에 있는 빙하들도 많고 이 북극 빙하는 또 바다 위에 있는 빙하들도 많고 우리는 북극 빙하의 영향을 일단 당장 받고 있을 테니까 북극 빙하가 녹는 건 어떤 영향을 또 줄지 이것도 궁금해요. 북극은 이제 바다로 돼 있잖아요. 북극해라는 바다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에 그 얼음이 얼어서 빙하가 돼 있는데 그 이제 해빙이라 그러죠. 바다의 빙하. 일부 이제 녹았다가 겨울에 다시 얼었다가 여름에 녹았다가 이제 이런 변화를 하는데 근데 같은 계절에 이제 장기간에 수십 년 동안 위성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해서 비교를 해보면 수십 년 동안 북극해 해빙 면적이 줄어들고 있고 두께도 얇아지고 있고 뭐 녹고 있다는 겁니다. 북극해 해빙도. 빙하는 하얗기 때문에 이제 태양 복사를 잘 반사시켜 준단 말이죠. 근데 이게 녹은 부분은 반사율이 떨어지니까 흡수가 많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북극해의 바닷물의 수온을 올리는, 북극해를 온난화시키는 그런 원인이 되는 거고 북극해 바닷물의 수온이 올라가면 해빙이 더 잘 녹으니까 더 녹고 그럼 해빙 면적이 더 줄어들고 그러면 또 반사율이 줄어들면서 더 많이 흡수되고 또 더 온도 올라가고 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북극은 다른 곳보다도 온난화 속도가 두세 배 더 빠르게 지금 그렇게 진행 중이죠. 그래서 지구 평균온도 아까 1도 올라갔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북극해나 이런 데는 2도, 3도 이렇게 이미 올라가 있는 상태죠. 앞으로도 더 빠르게 올라갈 거고요. 와, 그 2도, 3도 그러면 이 앞으로 그 기온을 조절하던 여러 가지 역할들이 앞으로 좀 더 훨씬 더 어려워지는 상황, 이런 상황을 봐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북극이 그렇게 빠르게 온난화된다는 거는 북극하고 적도 사이의 온도차가 줄어든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렇게 줄어들다 보면 우리 중위도 온대지방이 중위도 상공에 제트기류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강하게 불어가는데 그 제트기류가 약해지는 겁니다. 그게 약해지다 보면 경로가 위도를 따라서 일정하게 불던 그 경로가 굽이쳐서 막 고위도로 갔다 저위도로 갔다 이렇게 사행을 하기 때문에 이게 저위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간 곳에서는 북극에 있던 한기가 중위도까지도 이렇게 올 수 있기 때문에 심각한 한파를 맞이하게 되는 거고 이게 고위도 쪽으로 올라간 곳에서는 남쪽에 있던 저위도에 이런 따뜻한 것들이 올라가니까 이제 오히려 폭염 같은 게 심해질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결국은 여름에는 폭염과 슈퍼태풍, 겨울에는 맹추위? 이걸 반복적으로 우리가 겪어야 된다는 건가요? 해마다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제 맨날 그 뭐 전례 없는 유례가 없는 뭐 이런 거라 그러는데 유례 없는 일들이 계속 생기면 그 기상 이변이 더 이상 이변이 아니라 그러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제 빈번화되고 일상화될 겁니다. 또 이 만년설이라든가 남극이라든가 또 이렇게 빙하에 따라서 또 다를 수도 있잖아요. 이건 또 녹으면서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가 궁금하네요. 예, 빙하가 이제 여러 종류 형태로 지구에 이제 분포를 하는데 해빙은 이제 바다에 있는 빙하지만 만년설이라든가 또 그린란드와 남극 이런 곳에 있는 그 빙상이라고 하는 이제 두꺼운 얼음 빙하 이제 5만 제곱킬로미터 이상 되는 넓은 그런 빙하들이 빙상이라 그러는데 그럼 빙상이나 만년설 이런 것들은 육지에 있기 때문에 육빙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녹는다는 거는 녹아서 다 바다로 흘러 들어가기 때문에 바닷물 양이 늘어납니다. 바닷물의 질량 자체가 늘어나죠.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해수면이 올라가는 거죠. 이 열팽창 효과에 더해서 육지에 있던 빙하가 흘러서 바다로 자꾸 들어가고 그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해수면 상승이 가속화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우리가 노력해서 이 기상 이변의 상황을 진짜 역전시킬 수 있는 날이 올 것인지 약간 두려움이 좀 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속도로는 확실히 안 되는 거잖아요. 훨씬 더 가속화해서 진짜 막으려고 진짜 전 인류적으로 노력을 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를 반대로 지구 냉각화로 바꾸거나 뭐 이런 지금 가던 이 추세를 완전히 되돌리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이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이 변화 속도를 완화시키는 거는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완화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누적했던 탄소 배출량이 많은데 앞으로 더 배출하는 부분을 많이 줄이자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빠르게 탄소 중립으로 도달하려고 노력을 하자는 거고요. 동시에 이제 지금 있는 탄소들을 자연 생태계가 흡수를 또 해주잖아요. 육상에도 식물 생태계, 바다에는 이제 식물성 플랑크톤 같은 이런 광합성을 하는 식물 생태계에서 탄소를 흡수해 주는데 생태계가 건강해야 이거를 잘 흡수하니까 생태계 회복하도록 그렇게 하려는 노력도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거 요즘에 기술 발전, 기술 혁신이 일어나면서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탄소 포집 기술 이런 거 발전시키면 된다. 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네. 이거는 좀 어렵습니까? 자연 생태계가 움직이는 거 외에. 예, 그러니까 뭐 이제 저는 이제 자연 과학을 하니까 과학적으로 과학자들은 문제만 찾죠. 이제 해결은 해법은 제시하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문제고, 이렇게 하면 문제고, 이렇게 문제고 뭐 이런 진단을 하지만 지구 과학자니까 지구의 상태를 진단하죠. 건강 검진만 합니다. 예, 근데 수술하는 건 이제 공학자죠. 이제 공학자인데 공학적인 해법도 있고 사회 경제적인 해법도 있는데 이 공학적인 해법으로 이제 탄소 포집 저장 기술 이런 것들도 발전시키고 여러 가지 지구 공학적인 기후 공학적인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지구 규모로 기후를 아예 조절하려는 그런 시도 해법들도 많이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주에 반사판을 설치해서 태양 복사를 반사시키자거나 바다에 기포를 많이 만들어서 반사율을 높이자거나 여러 아이디어들이 있는데 그 성층권에 에어로졸 같은 것들, 이산화황 그런 물질들을 인위적으로 뿌려서 예전에 큰 화산이 폭발할 때 이게 대륙권 넘어서 성층권까지 올라갔을 때 화산재가 덥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이산화황 같은 미세먼지 이런 에어로졸 물질은 입자가 작아서 단파를 차단하니까 태양 복사를 차단해요. 그래서 지구 평균 온도가 떨어진 적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인위적으로 성층권에 에어로졸을 뿌리자 뭐 하는 그런 지구공학적인 아이디어들도 제시가 된 적이 있는데요. 근데 문제는 자 그런 거 했을 때 그 영화 그 설국열차에 예 맞습니다. 저도 들으면서 설국열차인데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이 설국열차의 네. 그런 배경 설국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부작용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지구공학적인 처방은 이제 신중해야 하는 것이죠. 리스크가 너무 큽니다. 탄소 포집을 해서 진짜 지구 기후를 바꾼 만큼 포집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의심스럽고 부작용이 너무 커서 오히려 안 하니만 못하게 될까 봐 설국열차 만들까 봐도 걱정되고 이게 참 쉽지 않은 문제들이 정말 많은 것 같은데요. 풀기에는. 네. 그러니까 기술적인 공학적인 해법을 우리가 아이디어로 찾는 것도 이제 중요하지만 그거를 과학적으로 또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부작용을 검토하고 해서 우리가 약 개발할 때도 신약 금방 만들지만 임상 1상, 2상, 3상 여러 단계 임상을 거치면서 부작용을 다 충분히 테스트해서 문제가 없을 때 우리가 상용화하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런 임상 과정 같은 것들을 거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과학과 공학이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요. 또 사회 경제적인 해법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과학적인 팩트에 기반해서 우리가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그 효과를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책들을 사회 경제적인 정책들도 구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최근에 이제 외신 같은 데 보면 뭐 호주나 이런 데 아니면 뉴질랜드 이런 데는 극단적인 채식주의자들이 막 갑자기 이런 어떤 스테이크하우스에 막 쳐들어가서 시위하는데 이게 그냥 뭐 동물이 불쌍하다 이게 구호가 아니라 지구 온난화를 막아야 된다 채식을 하자 그 이런 이 시위 구호가 생각과 달리 기후랑 연관돼 있는 경우가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온실가스를 배출하는데 이런 반추동물 키우는 이게 진짜 심각한 문제인지 아니면 너무 과장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해집니다. 실제로 뭐 가축 이런 반추동물 우리가 가축 사육 수가 많이 늘어났다 그러잖아요. 육식이 많아지면서 그런데 이런 동물들이 되새김질할 때 이제 메탄가스 이런 것들이 나오니까 그게 또 온실가스를 그렇게 많이 배출하다 보니까 그 양이 어마어마해서 뭐 방귀세를 도입할 나라도 있고 그렇다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가 가축 막 사육하는 동물들만 많아지고 지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인간이 지구 환경을 너무 많이 바꾼 거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인류세라고 부를 정도로 지구 환경을 너무나도 심하게 바꿔놨는데 이대로는 우리가 여기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인간과 지구가 공존할 수 있는 다양한 해법들을 찾아가는 그런 시대로 우리가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이렇게 현재 이 지구, 이 해양과 그리고 또 앞으로 이 기후 변화가 갖고 올 여러 가지 문제점까지 종합적으로 알아봤는데요. 지구과학자이신 서울대 남성현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박종원의 경제한방 이제 마칠 시간이 됐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